베니말뚝은 서면 3면부의 상단, 3면부 상단의 수평 베니의 수평 방향의 베니 및 치마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중 경사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에 사용됩니다. 건물 경사는 인접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인접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표 치마피는 성토 인접 부지의 치마량을 측정하여 치마의 영향을 검토하고, 성토 사면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관리에 사용됩니다. 연락지반상의 부지를 조사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연락지반 공사 인접 구조물에 대한 시공중 부동치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지반에 성토를 하게 되면 주변 지반까지 치마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성토 현장 주변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 구조물이 치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마가 검토되고 시공 중에도 이 치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지작물에 대한 시공 후 예상 부동치마 관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준공 후 단지 내 부동치마가 발생하게 되면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공용 중에 물고임 현상에 따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약 점토 지반 성토 시에 전단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시행하면서 성토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성토에도 전단 파괴가 연약 지반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 지반에서는 치마가 이루어지면서 치마가 많이 발생하면 안밀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평 배수제를 사용해야 되고, 필요시 집수정을 설치하든지 트렌치를 파서 배수가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락지반 성토 현장에서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연락지반 성토 현장의 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계측에 의한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연락지반 성토 현장에서 사고 사례인데, 도로 건설 중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층 다짐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토 다짐이 불량해서 전단 파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부 연약 지반이 충분히 지지하지 못해 상부 성토체가 하부 연약 지반이 전단 파괴가 발생하면서 주변은 융기가 되고 성부층은 치마가 발생하여 전단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현장은 성토 종료 후 약 일주일 뒤 전단 파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중 전단 파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성토 후 좌우로 전단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주변은 2에서 2.5m의 융기가 발생했습니다. 성토체는 심화를 하고 주변은 융기를 한 전단 파괴 현장입니다. 단지 내 성토 차이로 인한 집안의 전단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단지 내부의 경우도 성토량이 차이가 날 경우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시공된 제방위 도로가 건설되어 있었고,
이 도로 배면에 약 70cm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70cm 정도의 성토에도 배면에 성토한 70cm의 양에도 전단 파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형성된 제방 배면에 약 70cm의 성토로 인해서 전단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낮은 제반 축조 공사에서도 전단 파괴가 발생합니다. 연약 집안에서는 안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낙동강 비봉제 제방 축조 공사 중 전단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토의 다짐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해상 방파제 시공 중 전단 파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방파제의 상시 타설 이후, 방파제를 준공 이후 갑자기 급속 치마가 발생하여 전단 치마로 인해서 급속 치마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성토체는 치마가 일어났고 좌우부는 융기가 된 현장입니다. 풍면 하수 처리장 공사 중 전단 파괴가 발생한 현장 사례입니다. 성토 후 집중호우에 의해서 집중호우 시 성토체 배면의 성토 하중의 증가, 우수의 침투로 인해서 단위 중력 증가로 인해서 전단 파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여기는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연학 집안 개량 후 개량을 완료 후 건축공사를 위해서 집안 특파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 사례인데 집안 특파기를 하다 집안 흙막이 가시설 벽체가 무너져 점토가 유입된 현장입니다. 준설토 집안의 경우 점토의 정기적 성질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나 유동성에 의해서 정기적 성질에 의한 연결된 고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집안은 진동 등에 의해서 유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도 200~300m 떨어진 지점의 점토까지 가시설 내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개량되어 안정화되고 난 이후인데도 이렇게 점토가 고유동성을 보이면서 아주 먼 곳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설 점토 집안에서는 진동을 주의하여야 됩니다. 여기도 준설 점토 집안에서 집안을 개량하다 사고가 난 사례입니다. 준설 점토 집안에서 PVD를 시공 중 분리 현상이 발생해서 PVD 장비가 매몰된 사례입니다. 준설 점토 집안이 인급 부재는 집안 개량이 완료되어 건축물 시공을 위한 말뚝 시공을 위해서 공기압으로 집안 천공을 하였습니다. 이 공기압이 점토층 하부 모래 자갈층을 타고 공기압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공기압이 유입이 되어 인급 집안 개량 중인
점토층 하부로 공기압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PBD 시공을 위해서 집안에 PBD를 관입합니다. PBD 관입 중 지약부가 발생합니다. 이 지약부를 통해서 점토가 분출하게 됩니다. 지약부를 통해서 점토가 점점점 분출하게 되고, 이때 유입된 공기가 점토 분출과 함께 배출됩니다. 실내 시험으로 똑같이 모델링 해보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성토 현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연약지반상에 성토를 할 경우 연약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단 파괴를 예측하기 위해서 성토체 중앙에서의 치마 개측과 성토체 선단에서 경사계 개측에 의해서 수평 변이를 개측하게 됩니다. 치마와 수평 변이로 성토층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경험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안전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계측에 의한 계측에 의한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성토 속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성토 속도에 의한 방법은 연약 지반의 강도에 따라서 일정한 성토를 경험적인 성토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치마 속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성토 시 치마가 많이 발생하면, 설정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하면 위험하다는 경험적인 방법에서 놓은 방법입니다. 수평 변이 속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성토 시 수평 변이가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마짜오 가와무라에 의한 방법입니다. 일본 도로 성토 사례를 통해 제안한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토미나가라 하시모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일본 도로 성토 사례를 통해 제안한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시바타 세키구치의 방법 등도 똑같습니다. 먼저 성토 속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토질 상태에 따라서 점토층이 두꺼운 경우나 유기질토가 두꺼운 집안의 경우 1-3cm, 보통의 점토 집안의 경우 1-5cm, 점토층이 얇은 경우나 유기질토가 거의 없는 집안은 1-10cm로 성토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토를 1-3cm에서 10cm로 하진 않습니다. 통상 1의 성토량은 30cm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성토 속도를 월 성토 속도로 바꿉니다. 현장에서 실시할 때는 월 성토 속도를 바꾸어서 월 0.9m에서 월 3m로 성토 속도를 관리합니다. 다음은 치마 속도에 의한 방법입니다. 1치마 속도가 2에서 5cm를 초과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집안 종류에 따라서 기술자의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 의해 2에서 5cm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쪼 가무라의 방법입니다. 마쪼 가무라의 방법은 Y축을 치마량, X축을 최대 수평 변이 나누기 치마로 두고 계측 데이터를 플로팅합니다. 이 플로팅한 계측 데이터가 마쪼 가무라가 제안한 위험선이나
줌 파괴선에 근접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치마량이 2m를 초과할 경우 과다하게 불안정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가 큰 경우 실제보다 불안하게 평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가 40cm보다 작은 경우 실제보다 과대하게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경우 성토 1에서 2m 사이에 어떤 계측 결과가 보일 때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미나가라 하시모토의 방법입니다. 토미나가라 하시모토의 방법은 치마량과 수평 변이량을 플로팅하여 규격의 변화로서 안전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제1의 방법과 제2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1의 방법은 변곡점 이후의 귤기, 변곡점 이후의 귤기 알파2가 0.7보다 크거나 또는 이 알파2가 알파1, 변곡점 이전의 알파1 플러스 0.5보다 크면 불안하다고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제2의 방법은 원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측정한 결과의 3분의 1 시점, 3분의 1 시점에서 S델타의 귤기와 판단하고자 하는 지점의 귤기를 비교하여 초기의 귤기와 판단하고자 하는 시점의 귤기를 비교하여 그 귤기 비가 1.2 이상이면 불안하다고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S델타의 방법은 치마가 우세하면 안정하고 수평 변이가 우세하면 불안하다는 개념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 안전성 분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성토 중의 수평 변이 귤기와 성토 중의 수평 귤기 변화와 성토 종료 후 방치 시 귤기로서 안전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성토 중에는 수평 변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토가 끝나게 되면 안전한 상태에서는 수평 변이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계 상태에 근처에 가면 성토를 종료하여도 수평 변이의 크기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토 중 수평 변이와 성토 종료 후 수평 변이의 귤기 비로소 안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토 중 수평 변이 대 성토 종료 후 수평 변이의 귤기의 비가 0.6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치마 발생 사례입니다. 연약 지반을 개량하게 되면 치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 지반은 공사 중 준공 후 치마량을 예측하여 잔류 치마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잔류 치마량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측 오차가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단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연약 지반, 성토 지반 위에 구조물을 축제할 경우 중요 구조물인 경우는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물은 말뚝을 시공하고 주변 지반은 치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차가 발생합니다.
지중 구조물 경우도 말뚝을 시공하면 치마가 발생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치마를 하여 이렇게 단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차가 발생하면 구조물과 인입한 구조물에 접촉하는 관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조물은 치마를 하지 않고 관로는 치마를 하다 보니 이런 손상이나 아니면 유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양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치마 발생 사례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초부는 말뚝 시공으로 치마가 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치마를 하여 단차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부분도 말뚝 시공으로 치마가 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치마를 하여 단차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부지에 부동 치마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여기도 부동 치마 발생으로 보도가 요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학교 부지에 지중 박스 구조물에 말뚝 기초를 사용하여 박스 구조물부는 침하지 않고 주변 부지는 침하를 하여 단차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건물과 계단 부지는 말뚝을 시공하여 침하되지 않고 주변 부지는 침하여 계단을 정설한 사진입니다. 경마장 주변 도로입니다. 지중 박스 구조물은 말뚝을 시공하여 기초가 시공되어 침하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침하여 단차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 경마장 주변 도로 교대 부근입니다. 교대 구조물은 말뚝을 시공하기 때문에 침하되지 않고 배면 집안은 침하되어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덧수유기 포장으로 포장층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이 포장층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하중에서 또 침하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로하부 박스 구조물의 경우 말뚝 시공으로 심화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침하여 날개부가 이탈한 사진입니다. 하수 처리장 사진입니다. 하수 처리장 박스 구조물은 말뚝 시공으로 침하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침하여 크랙이 발생하고 단차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건축물 시공 부위도 말뚝 시공으로 침하되지 않고 주변 집안은 침하여 크랙과 단차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도로하부 박스 구조물 시공하면서 말뚝 시공으로 박스 구조물은 침하되지 않고 주변 배면 집안은 EPS 블록으로 상당히 가볍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잔류침하량이 많이 발생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많습니다. 윤곽집안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잔류침하량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잔류침하량 예측이 어려워 잔류침하량 예측의 오차로 이렇게 잔류침하량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잔류침하의 예측은 아주 여러가지 요소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건축물의 말뚝을 시공하고 주변 부지는 심화가 되어 이렇게 계단을 정설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건물은 침하되지 않고 주변 부지는 침하여 계단을 정설한 사진입니다. 공공구조물인데 공공구조물은 말뚝을 시공하고
주변 집안은 침하하여 상당히 계단을 많이 정설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건축물은 침하되지 않고 주변 부지는 침하여 계단을 정설한 사진입니다. 연약 집안에서는 안밀 침하도 문제가 되지만 성토에 인해서 이런 함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함몰의 대부분은 토립자 유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연약 집안에 성토를 할 경우 이렇게 암성토를 하면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밀실이 채우지 않으면 우수의 침투로 인해서 상부 토립자가 암성토의 간극 사이에 퇴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부에는 공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동의 초기에는 아칭 효과로 공동이 유지가 되다 점점점 공동이 확대가 됩니다. 공동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 성토체 상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함몰이 발생합니다. 이 현장도 암 사이로 우수 침투로서 토립자가 유실되어 한참 6개월 이상 견디다 점점점 공동이 확대되면서 함몰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성토 현장의 암성토로 인해서 함몰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상당히 넓은 구간에 있어가지고 일순간에 안밀침하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 일어난다면 이런 집안 함몰은 하부에서 지중에서 공동이 확대되어 어느 순간에 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성토를 할 경우는 암성토의 간극이 밀실이 채워지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도 집안 함몰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